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21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인공지능, AI를 28차례나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지난 6월에 그 추경안 제출 때 이어서 이제 두 번째였는데, 내용 먼저 보자면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 라면서 AI 그리고 반도체를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AI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것,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흔히들 챗GPT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언제부턴가 거기 자꾸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 AI가 앞으로의 이제 국운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AI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면서 10조 이상을 이제 AI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예. 이번에 예산의 특징이 일단 AI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가 국방비에 대한 대규모 증액 이게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니까 자주 국방과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방장을 지금 내한 중인데 미국에 그렇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 회복한다는 측면 이것과도 관련되고 그래서 미국도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비, 방위비를 증액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AI 그리고 국방비 증액한 또 R&D 지난 정권 때 R&D 예산을 많이 삭감했었죠. 그렇죠. 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거. 그러니까 AI 예산과 이 연구개발비 이른바 R&D라는 것 이것을 증액하는 건 좀 맥락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이번 예산의 큰 특징이고 그 대신 이제 불효불급한 거라든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소모적인 것 이런 것도 많이 삭감했다. 이게 이제 일단 정부의 설명입니다. 예, 그랬죠. AI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깔았다면 지금은 AI 시대 고속도로를 깔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죠. 뭐 시대적 상황과 뭐 세계적 흐름을 정확하게 저도 봤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AI 인공지능 시대 맞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 젠슨왕이 와서 우리 GPU 그래픽 저장 장치 26만 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고속도로를 까는 아마 인프라가 될 겁니다. AI 인공지능.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에서 빠진 게 그랬을 때 이 AI를 지원할 전기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AI는 전기와 동의어예요. AI는 이념이 아닙니다. AI가 지금 이번에 GPU 저장 장치를 갖다가 26만 장 줬잖아요. 이게 지금 이걸 전력을 공급을 환산해 보면은 원전 한기, 즉 1기가와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면은 AI를 깔겠다 얘기했고 관련 예산안이 3조가 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에너지 기본법이라든가 지금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재택은 전혀 없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 그게 빠졌어요. AI를 하려면은 인프라, 고속도로를 깔아야죠.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시멘트 놓고 인프라를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책이 없이 난 자동차만 빠르게 운행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에너지 기본법과 재정과 함께 그다음에 관련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적은 좋습니다. 지금 이번에 728조, 그러니까 작년 예산안에 비해서 8.1% 상승했는데 자, 뭐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아졌겠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당장 적자 국채를 110조 이렇게 발행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올해 여기 예산에다가 지역사랑 상품권, 뭐 국민 성장 펀드 조성 3조 가까이 또 넣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현금성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유입돼 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우리 국가가 정말 마지막 화폐 관리의 재정 확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모순된 지점이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걸 줄이겠다면은 현금성 예산도 좀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야당이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점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 관련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인공지능에 워낙 전기가 많이 소요가 그렇죠. 되니까 맞는 말씀인데 이번에 예산을 보면 다 뭐 자세히 볼 수는 없는데 아직은 말이죠. 산업통상부 예산에 보면 전력망,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량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 GPU라는 거, 젠슨 황이 얘기했던 거 26만 장이 1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습니다만. 예. 26만 장이라는 이 양이 대단히 방대한 겁니다. 아마 거의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 유일할 거예요. 26만 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게. 과거에 3대 AI 강국 그런 그러니까 미국, 중국, 뭐 얘기까지 우리나라를 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26만 장을 우리가 이제 그 그래픽 이제 프로세싱 유니트라는 거, GPU라는 거 이제 공급받는 건데 전기가 많이 소요되지만 어쨌든 전력망 구축은 분명히 정부가 예산안에 들어 있다는 정도 들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처럼 전기에 대한 더욱더 강구할 필요는 있긴 있다고 보긴 봅니다. 그러나 전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뭐 그걸 이제 각성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인데 제가 이게 뭐냐면 지금 정부가 기후 에너지부라 그래서 기후와 에너지부를 통합시키면서 기후가 방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에서 사실 이 전기의 공급의 가장 큰 AI의 그 장점은 원전을 돌리면 됩니다. 근데 원전을 다 줄이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름 겨울만 되면 전력 예비율 걱정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후 에너지부에서 원전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찾는 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게 맞다.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728조 원에서 이제 관련 예산이 어떻게 정부 예산안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삭감하겠다.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다.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은 무조건 깎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선심성 예산은 당연히 깎아야죠. 근데 이번 이제 그 예산의 가장 기본 기조가 확대 재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 때는 긴축 재정이었고, 예. 이 말하자면 이제 국가의 채무가 너무 늘어난다.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빠르기 때문에 일단 긴축 재정을 함으로써 이제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면 이번 정부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채무가 좀 늘어나더라도 AI 등을 위한 이제 그 고속도로를 까겠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 이제 지역화폐 이런 것들인데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여당 야당이 보수와 진보 진영이 항상 이제 부딪히는 이제 그 지점이긴 한데 예.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조가 지금 AI도 그렇고 국방비도 예산을 상당히 지금 증액을 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 개발비를 증액하니까 이 확대 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야당이 물론 비판도 하고 견제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아주 뭉뚱그려가지고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거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논리 비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용적인 면 살펴봤고 지금 이미 미리 뭐 화면에서는 이제 보셨습니다만은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죠. 대신에 그 본회의장 앞에 로텐더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 야당 탄압 규탄 대회. 시정연설 전에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입니까?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향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세계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상당히 셌죠. 네. 네,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전쟁이라는 말은 아마 과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출석이 왔을 때 지금 부속실장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제 텔레그램에다가 문자로. 이제는 전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걸 아마 다시 소환해서 이걸 굉장히 지난번 이진숙 위원장도 소환하더니 많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패러디를 예. 합니다. 그만큼 강렬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기를 다지는 것과 함께 마지막 시정연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권에서는 뭐 비난이 뭐 쇄도할 겁니다. 왜 예.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탄핵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끌어내리겠다, 뭐 그렇게 뭐 낙마 뭐 예,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의 수사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그런 어떤 담대한 결기, 그다음에 야당의 단일 대우를 좀 각성하자는 측면에서 야당 대표가 수위 높은 발언을 저는 했다 생각하고요. 실제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탄핵 내지는 뭐 아니면 재판 속개를 통한 유죄 확정인데 그건 이미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법원이 추진할 수도 없는 추진할 지금 상황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도하게 좀 생각이 그렇고 다만 이거 같습니다. 지금 특검이 이제 민주당이 물론 특검은 정부 여당과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지만 지금 보면 민주당이 지금 특검이 결국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특검 연장을 계속 내므로써 특검에 대한 동력을 불어일으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결국은 이 특검을 통해서 정치적인 정파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린 단호히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체제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협조할 수 없고 예. 강력한 이제 하야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고조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일종의 지금 뭐 특검에 대한 수사 이런 방향, 그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 혹은 야권의 결집 이런 대우로 봐야지 이걸 가지고 야당이 앞으로 방향성을 이걸로 잡았다고 보기에는 예.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그 로텐더 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셨습니다만 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범죄자 꺼져라, 재판 받으라 이런 외침을 받으면서 지나갔단 말이죠. 네. 저런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민주당 이 국민의힘 말이죠.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가 지금 뭘 근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에이펙 끝난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에이펙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평가가 국내외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고, 물론 지적할 건 있긴 있겠습니다만, 게다가 지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조 복장을 입고 온 것 같은데, 무엇을 애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야당의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도가 지나쳐요. 이게 금도 좀 넘는 것 같아요. 현역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도대체 아무리 정치적 수사고 정치적 공세라 하더라도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대통령은 터널로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재판은 지금 100% 임기 때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0.0001%도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지난번에 파기환송한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6월 9일 날 예정돼 있던 재판이 헌법 84조에 의해서 중단된다는 말을 이미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다. 이건 야당의 아무리 그 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이라 하더 아무리 영어로 야당이 오포지션 파티 반대하는 당이라 하더라도 이게 언어가 지나쳐요. 지나치고 지금도 말씀도 범죄자 꺼져라. 얼마나 품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오늘 그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제 추경호 의원 전 원내대표에 네. 대한 이제 특검의 이제 영장 청구. 이제 그 이유인데. 근데 영장은 특검이 영장 청구하는 걸 법무부에서 하라고 그랬겠어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안 되죠. 이거 도대체 뭘 근거로 범죄자라고 얘기하며 이미 재판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아주 정말 쾌쾌 묵은 얘기긴 합니다만 지난 6월 3일 날 대선할 때 이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 국민이 알고 투표를 했던 거예요. 알고 국민주권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법원도 줄줄이 다 재판을 중단시킨 거예요. 임기 동안은. 근데 이제 와서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 야당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을 정도야. 아마 여당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재판 얘기를 좀 처음에 좀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재판 되지도 않은 거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모를 리가 없으면 전략을 좀 바꿔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야당이 과해요. 그리고 근조 복장을 입고 온 게 저게 중도층 민심에 얼마나 그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네. 전 저건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전혀 그런 계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지지율에 보탬이 될까. 물론 지방선거가 이제 있으니까
더 지지층을 결집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도층이 더 떨어져 나가겠죠. 전 다른 전략을 좀 구사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더라고요. 야당 의원들이 이제 로텐더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는 모습은 종종 봤습니다만은 이 3년 전을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게 헌정사상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앞에 첫 번째가 3년 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그때 민주당이 야당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예산안 시정연설을 할 때 불참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은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일당이었고 과반이 넘는 정당이었는데 그렇죠. 160석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107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힘이잖아요. 제2당이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 체포 동의안이 왔다고 그때 이제 불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피켓 시위도 하고 침묵 시위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그 논리로 따지면은 그건 뭐 이재명 그 윤석열 정부가 했으니까 윤석열 정부지만 검찰이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가 지휘한 것들을 검찰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이제 뭐 대통령이 여기에 배후인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는 지금 왜 특검은 최 교수님 말씀대로 외형적으로는 정부 여당과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특검이 정부 여당이 특검이 지금 하는 것에 계속 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에너지를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지금 예산안 국회를 앞두고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구속영장이 쳤으니까 이제 체포 동의안을 곧 여기서 하겠죠. 근데 제가 체포 동의안 내용을 좀 보도된 걸 봤더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만찬에 가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가서 민주당의 줄타내기에 대해서 같이 비판했던 걸 동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다는 거. 그게 다 지금 체포영장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그게 체포영장이 들어갈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어찌 보면 무리하게 야당 말살이라는 자꾸 명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안 국회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사실 여권 전체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물론 특검의 직접 지시는 아닐지라도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야당도 저렇게 대척점에 뭐 야당도 저렇게 하면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정말 그 마지막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쳐지고 만약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정청래 대표에 비해서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또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 간다는 말씀 저도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꺼낸 이유는 어쨌든 여야가 바뀌면 항상 공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그런데 언젠가 한번 본 듯한 모습들이 다시 재현되고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를 내로남불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때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됐을 때 그 시정연설 반대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예산. 그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으로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예산국회 열리면. 그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서 이 정책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왜 깎으며 이건 왜 증액해야 하며 이걸 하라고 예결위가 있는 거, 예결특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대체 또 한 번의 정쟁장이 또 열려요. 국정감사라고 이제 한판 신나게 정쟁을 한번 했는데 예결위한테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전반에 관련된 문제고 어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회 지도부들 이거 행정부가 일 좀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돼요. 예. 그 국회의원에 지금 내놓든가. 이건 그러니까 과거 민주당은 저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좀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다른 곳에서 얘기하라 해요. 다른 곳에서 특검 행태가 무리하다. 영장 청구가 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 시정연설에는 참여를 했어야 한다. 자제시켜라. 자제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산안 법정 시한이 이제 12월 2일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 과연 통과가 될 수 있을지 법정 시한 안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시정연설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또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제 오부 요인 등과 함께 이제 사전 환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이제 대법원장님 그리고 이제 기관장님들 덕분에 에이펙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굿캅, 배드캅 역할이 확실하게 있구나.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은 조이대, 아니면은 사법개혁, 아니면은 저 대법원 해체 정도의 수준의 얘기만 나오는데, 근데 이 대통령은 지금 딱 끝나자마자 조이대 그러니까 대법원장님의 지원에 에이펙 성과가 있었다. 네. 뭐 대법원이 지원해서 에이펙 성과가 있을 리가 없죠. 뭐 재판을 잘해서 에이펙이 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조이대 대법원장을 특정해서 거명함으로써 유화적 제스처와 함께 대통령은 삼부 요인까지도 다 통할하고 또 끌어안는 그런 이제 통합적 그런 정치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한 명의 대법원장,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여권과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이 대척점에 서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네. 대통령이 그분을 끌어안는 그런 메시지처럼 그 인사말을 던지니까 상당 부분 유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내일도 돌아가면 정청래 대표 입에서는 또 사법개혁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 혹은 그런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온 국민의 지지 속에 잘 끝났으니까 네. 이렇게 덕담함으로써 국정 동력의 에너지까지도 같이 함께 가려는 그런 저는 그 레토릭 그런 어떤 메시지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여당도 좀 받아들여주고 속도 조절에 함께 해줘야 되는데 여의도만 건너면 이 속도 조절이 갑자기 고속버스를 타니까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조이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좀 난감했을 것이 이제 국회가 좀 사실 여당하고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껄끄러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그런 벌어졌었잖아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 배치만 보더라도 오부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정청래 대표, 조국 대표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데 정치인들 쫙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네. 참 불편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뭐 정치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서로 다 아는 거고. 어쨌든 여당이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사퇴 얘기를 꺼냈어요, 여당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글쎄요, 이제 우리 정치에서 주로 이제 배드캅, 굿캅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역할 분담을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지향과 대통령실 지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일단 이게 여론이 과도하게 강경하게 가는 거, 예. 그걸 당연히 경계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과 대통령 시절은 다를 겁니다, 아마. 지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정청래 대표는 또 현재 여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지도부와 강경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일부러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른바 좋은 경찰이다 나쁜 경찰이다 굿캅 배드캅 역할을 분담했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언론에서 그걸 명청 갈등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 근데 뭐 갈등이 됐거나 아니건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튼 지금 이 민주당이 과도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인 건 좋은데 사법개혁의 명분은 있어요. 대법관 증언의 명분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그것과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것과 바로 직결되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재판중지법 같은 경우 이른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선을 걷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약간 이제 머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무슨 서로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에 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런 그래서 이제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데 이제 시정연설 사전에 이제 사전 회담이 한담이 있었고, 근데 시정연설이 끝나면 이제 보통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하고 독대를 했었고요. 바로 이어서 정청래 대표까지 함께 이제 3자 회동까지 있었는데 참 이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좀 입법부와 또 여당에 또 당부하고 싶은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 그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해석들이. 저는 이 타이밍을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원식 의장을 그러면 대통령실로 한번 들어와서 만났다서 밥을 먹었다든가 정청래 대표를 별도로 들어오라 해서 만났다든가 하면 또 억측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구구하게 여기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 정무수석이 아마 브리핑 하나로 애먹었을 겁니다. 그걸 비공개로 비공개했을 땐 더 파장이 컸을 테고. 근데 이제 국회로 자연스럽게 왔을 때 네. 비공개 한담을 통해서 전국 현안에 대한 뭐 예산안 당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지겠지만 전 실질적으로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권 그 분립의 한 축인 입법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좀 해달라는 말씀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너무 국한되지 말은 자세를 아마 요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예산 같은 거는 법정 시한 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좀 선처해달라, 좀 조치해달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한테 직접적으로 속도 조절하라, 명청각들
없애야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만 애둘러서 지금은 좀 초기니까 우리가 네. 함께 좀 힘을 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 대표님의 의중도 알겠지만 국가가 6개월 이재명 정부가 6개월 일일 안에 평가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을 불러서 환담을 했으면은 굉장히 억측과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산안 시정연설하러 왔을 때 만나는 건 이건 대통령이 아마 노림수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정지 작업을 뭐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죠.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삼자가 모여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정 대표가 좋은 얘기만 나눴다, 훈훈한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자신의 이제 SNS에다가 이 대통령하고 이제 투샷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은 오늘의 포토제닉. 뭐 관련 자료가 있으면 잠깐 뭐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당정의 엇갈리는 뭐 그런 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 이제 여당 내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역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이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반대로 이제 하루 만에 철회가 됐죠. 하지만 여당 내 여지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진하겠다, 언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 예, 정말 다른 이야기가 같은 당에서 지금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일부의 개인적인 발언이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뒤에 박근택 의원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내부에서 여전히 다시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아직 그 당내 기류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기류는 아마 이 재판중지법 더 이상 거론 안 할 거예요. 이게 다른 것과 달라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재판 관련 사항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꺼내면 꺼낼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중도치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지금 아까 근조 복장이 있고 범죄자 꺼져라 이런 얘기한 게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판중지법은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아예 재판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이거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해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야당에서 이거 자꾸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소지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기 때문에 재판 받아라. 이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네. 이거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야당도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게 재판받으니 하지 말고 그만. 민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리고 재판받을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 자꾸 꺼내니까 민주당이 상당히 자극을 받으면서 저렇게 강경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박근태 의원 같은 거 아주 강경 의원의 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자꾸만 해봐야 야당이 지금 재판을 받으라는 것도 비판을 받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제로예요, 제로. 근데 이걸 굳이 자꾸만 재판 중지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에이펙에 대해서 전 뭐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재판 중지법을 만약에 발의됐죠. 지금 본회의 부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정지가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근데 이걸 해보세요. 완전한 정지해 놓아요. 에이펙 성과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아마.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선을 긋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희석 의원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태 의원은 왜 저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저로서는 개인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대통령실 위해서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을 정쟁에 더 이상 끌어들이지 마라라고 그랬고 이 대통령의 의중도 같다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민주당 내 이제 좀 이른바 뭐 박수현 의원이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제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인단 활동했던 분들 저분들이 저렇게 강경 발언들 내고 있고 지금 원내 지도부도 조금 약간 그런 기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 지금 대통령실과 약간 원내 지도부가 조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주는 거야라고 지금 아마 원내 지도부는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걸 못 알아주는 거지? 이게 우리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미 재판이 진행돼 있고 지금 벌써 엊그제 대장동 재판 결과 하나 나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진상 실장 건은 별도로 지금 별도의 트랙으로 재판이 되고 있는 거고 이미 재판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중지시킬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상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조항이 위헌 판정이 나거나 그 조항이 면소 조항, 법안 내용이 사라지거나 네. 세 번째가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거나 네 번째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입니다. 근데 위헌과 피의자 사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2, 3번인 겁니다. 결국 면소 조항, 그 법의 조항을 없애버리거나 세 번째는 검찰의 공소 유지를 못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근데 이 2가지를 지금 민주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지금 2번 카드를 꺼낸 거예요. 면소시키려고. 배임죄. 아예 그냥 재판 중지법을 만들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5년은 보장받겠지만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이 퇴임되고 나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자꾸만 그 강경파들이 의식하는 것 같아서 네. 미리 이 리스크를 제거하고 가자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이걸 그러다 보면 역공의 빌미를 국민의힘에 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자꾸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아주 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도 재판이 재개될 일은 없다. 네, 근데 왜 자꾸 그 재판 중지법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걸 또 전제로 했어요.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논란입니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용기 있는 판사 누군가가 재판을 재개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동훈 전 했습니다. 대표가 이것도 과한 발언이에요. 이것도 전제가 일단 맞질 않아요. 재판이 재개된다면 이런 전제가 워낙 커요. 원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단서를 달거나 전제를 달고 가정법을 쓰죠 많이. 가정법을 씁니다만 이거는 가정법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이 전개된다면 재판이 전개되는 것과 안 되는 거 하는 거 땅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정에 앉힌다. 뭐 미국의 트럼프 지금 1심, 2심 뭐 지금 재판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많이 다른 것이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그래도 보수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도 했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지난번 계엄 해제 때 전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그때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들어갔었잖아요. 계엄 해제 표결하려. 네. 근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거 제가 약간 실언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망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정치인의 얘기치고 이건 한동훈에 맞지 않는 언어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이 라디오 인터뷰를 이제 쭉 들어봤는데 이거를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앞에서 한 번 얘기하고 거기서 추가로 질문이 없으니까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더 얘기하고 거기서 앵커가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랬더니 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지난번 책에 썼고 늘 내가 해오던 얘기라고 이제 진행자가 조금 과한 얘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제 쉴드를 쳤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당에 뭐 그 좀 약간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센 발언을 통해서 좀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의 이재명의 상대는 한동훈이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구도를 좀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보고요. 예. 결국 본인은 계엄도 해제를 시켰던 그 말하자면 표결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것과 또 차별화되는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만 민주당이 오직 뭐 재판 중지법이니 국정안정법이니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대척점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들임으로써 네.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를 만들려는 전 전략적 발언을 해석해야지 이게 현실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저도 답할 그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게 네. 정치인들이 아무리 그 진영 내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또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가 떨어진 위상을 뭔가 더 이제 올리려 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여야 마찬가지긴 한데 제발 이건 뭐 아주 원론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강경 발언을 통해서 그 위상을 확립한 이런 잘못된 정치 예. 그걸 하지 말자 그러는 게 시민 여러분하고 나왔던 게 한동훈 전 대표였잖아요. 근데 왜 여의도 문법을 닮아갑니까 이렇게? 그 여의도 문법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거 전형적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 대단히 안타깝다. 한동훈 전 대표의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뭐 잠깐 뭐 말씀 나누긴 했습니다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이제 청구됐고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에서 오늘 내란 특검은 법무부에 이제 체포 동의안을 보냈습니다. 네. 요구서를 네. 이제 보냈고 이제 국회에 도착할 네. 텐데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또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렇죠. 뭐 예. 추경호 의원은 불체포 특권 숨지하고 당당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네. 저거는 뭐 그 본인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출두하는 상황은 없고요. 다만 의원들 향해서 소신껏 투표해달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제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은 네. 가결됩니다. 그러면 현재 의석 구조를 놓고 보면은 여당이 여권이 전체가 180석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투표해서 밀어붙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제 그 이른바 체포 적부심을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을 받는 법정으로 가야 될 텐데 어찌됐건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전 원내대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지금 제가 일부 보도된 내용을 아까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과 파이팅을 외쳤고 그래서 공모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다가 더더군다나 표결에 대해서 의원 자율의 권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구속에 대한 그 말하자면 체포 구속에 대한 사유로 삼는다는 거 그거는 저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이 추경호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좀 과하기 때문에 설령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서 구속 적부심에 가더라도 저는 그게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구속 적부심은 영장 심사를 말씀하시는 심사. 영장 심사죠. 구속 적부심은 아니고 뭐 지금 이제 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영장이 발부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도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맞죠. 했어요. 이 지금 그랬습니다. 민주당 의석이 압도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이거 선언하고 안 하고가 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이거 체포동의안 가결될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그래서 한 거 같고 뭐 그건 속내 날 수 없겠으나 이제 가결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죠.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그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이 체포영장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게 바로 내란 의혹이잖아요. 중요 임무 종사예요. 바로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그래야 이제 판사 앞에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절차를 거치는 건데 아직 뭐 저기 예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무조건 기각된다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